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바마님 시간이 되어서 많이 참석하시는데 애기 안 보시나요? 선민기님은 오늘 뭐 비번 근무인가요? 아니면 근무 중에 보시나요? 지금 9분 들어오셔서 선생님 10분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2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스피도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현금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바닥일까? 그죠? 어디부터 내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가?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저 율레님도 그죠? 그 바닥을 모르겠다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 역시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그 이제 과거의 경험이죠. 과거의 경험을 제가 바탕으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아니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죠. 목적이 없는데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있죠. 주식이 여러분도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게는 싸요. 분명히 싸죠. 충분히 싸다고 인지는 돼요. 특히 그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많이 뚫어맞았잖아요. 어떤 주식이라는 거, 그죠? 시세라는 거, 가치라는 건 그 회사 본질 가치죠. 본질 가치인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그 회사가 부실해졌어. 빠졌다면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엉뚱맞게 반대 매매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런 건 분명히 기회라 그랬죠. 근데 기회인데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아무 주식이나 지금 웬만한 거 우리가 거론했던 거 딱 보니까 많이 빠졌다 싶으면 사도 지금 사도 길게 보면요. 한 3월달, 6월달, 9월달 길게 보면 지금 사도 다 이득이에요. 이득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 위치에 많거든요. 주식에 있어 최고 호재는요. 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 주식에 있어 최대 악재는 비싸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암만 실적이 좋고 좋은 기업도 이미 올라온 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남들이 안 볼 때 바닥에 있을 때 사서 열강 한번 팔아라. 근데 지금은 전신이 바닥에서 헤매죠. 52주 신저가에서 노는 게 뭐 300개, 400개, 500개 살도 못할 만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이득이지만은 우리는 10원이라도 싸게 잡아야 이득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타이밍을 노리자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어떤 공격 앞으로 예상하는 기준점이 어디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데, 아까 국민연금 이야기 했잖아요. 어쨌든 매수 주체, 매수라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이 가장 많은 집단이 어디냐? 이럴 때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돈이 가장 많아요. 근데 연기금은 그동안 몇 달 동안 그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 끝없이 팔아치웠죠, 주식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사요. 그리고 기간이라 안 하고 요즘 개간이라 그러죠, 개간. 그만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팔까요? 얘네들이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고요. 법이 그래요, 법이. 룰이. 얘네들은 룰대로 그 딱 정해난 그 기준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준점이 한 16점 몇 프로라 그랬잖아요. 그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거기 그 역시도 편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6점 몇 프로인데 그냥 단순하게 16%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토탈 올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토탈 움직일 수 있는 전체 어떤 연금 그 규모에서 16%를 얘네들이 운영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요.
계산을 했을 때 보면 그 편차가 있다 그랬죠. 1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정도 편차는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수를요, 종합주가 지수로 이래 환산을 해보면요, 그 한 3,200포인트 요 정도 선이요, 국민연금이 오버가 돼요. 룰을. 왜? 뭐 삼전, 하이닉스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랐거든요.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요, 그 룰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막 치고 올라가고 동학개미들이 막 매수 들어와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연초에 정해놨던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안에서 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팔았어요. 팔고 가면서 그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3,200포인트를 기점으로 보면요, 거진 한 20조 정도가 오버가 돼요. 국민연금이 운영해야 될 그 기금 마지노선에서 3,200포인트가 한 20조 정도 오버가 되니까 매일 시장에 4,000원씩 5,000원씩 끝없이 팔아 제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죠. 얘가 막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막 폭락을 하고 떨어지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 16%, 이 16점 몇 프로지만 이 16% 기준점을 맞추는 이 선이 대략 맞춰보니까요, 2,600포인트 정도가 되면요, 16%그 룰 안에 딱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2,600포인트 아래로 가면요, 그때부터는 오버가 아니고 미달로 바뀌기 시작해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이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래 전환이 된다는 거죠. 포지션이.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논할 때는, 추세선이 없을 때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주식쟁이는요, 사고가 유연해야 되고, 주식은 인문학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차트를 선을 꺼놨고요, 과거의 바닥이 얼마였다 그 연결하다 보면 오답이 나와요. 현실을 보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맞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는 거죠. 그러면 2600포인트 정도 되면 연금이 그 룰에서 똥똥이가 된다. 그런 시점이다. 그러면 2600 아래에서 떨어졌을 때는 이때부터는 연금이 매수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비로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2600이 제로라고 봤을 때, 그러면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3%. 그래, 3%라고 했죠. 그러면 연금이 전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1%, 이 1%의 단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한 9조 정도 돼요. 9조. 한 9조, 10조? 한 그 정도 규모예요. 1%가. 그러면, 그렇죠? 그치? 그러면, 17조 정도. 그러면 39, 27. 1포인트가 한 9조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여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 2600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27조가 매수세로 언제든지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거가 눈앞에 있죠. 대선이. 그럼 대선이 눈앞에 있는데 막 주가가 폭락을 하고 국민들 원성을 사고 막 이래 되면 집권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연기금에다가 강제로 협박할 수도 있어요. 야, 주가 방어해. 누구 뭐 하는 거야 지금? 잘리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막판인데. 정권 말기인데 뭔 짓을 못해요. 기분 나쁘면 그냥 바로 쳐내보면 되죠. 말 잘 듣는, 시킨 대로 잘하는 연기금 수장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냐 못 잡냐 이 기로에 서가 있는데 그런 거 눈치 보겠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 협박을 해서라도 방어를 할 것이다. 근데 그동안에는 룰이 법을 안 바꾸면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2600 아래서는 할 수가 있다. 이제는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2600은 내가 매수를 접근을 해도 괜찮은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설 쉬고 나면 그죠? 당연히 민족의 대이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자가 급증하겠죠. 그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 명절 기간 동안에는 뭐 선별검사수나 뭐나 다 쉬겠죠. 뭐 최소의 어떤 운영만 남겨두고 대부분 다 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자나 직계 검사 받는 표본이 작아지면 당연히 수치도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에 직계가 되겠죠. 검사를 몰아서 다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폭증을 하겠죠. 당연히. 폭증을 하면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 통계 오류지만 그 숫자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라는 거는 엄청나겠죠. 그러면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물론 요거는 일시적인 어떤 수치고 순간적으로 숫자가 확 폭증했다가 순식간에 다시 또 뚝 떨어지겠죠. 명절에 모였던 그 표본이 한꺼번에 짓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설 쉬고 나면 우리가 목, 금 이래 또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전 세계 경제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 보고 또 상황이 작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2600포인트를 기점으로 걔네들이 2600이 근접하든지 무너지든지 하면 이제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고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 앞으로 하고 나가야 된다. 왜? 지금도 충분히 싸다. 주식이란 거는 내가 최저 바닥에 잡을 방법도 없다 그랬죠. 적당한 위험은 감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언론이 이제는 바닥입니다 하고요 이야기할 때는 이미 바닥에서 20% 30% 상승을 해가 있을 때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럼 이미 매수 타이밍 놓쳐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포를 이야기할 때가 어찌 보면 진정한 기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한호할 때가 어찌 보면 파티가 끝나는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죠. 무서워하죠. 막 투매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한 9시 반, 10시 사이 되면 계속 투매가 나와요. 그리고 장 막판 되면 또 투매가 나와요. 그게 이제 반대매매 영향이죠. 그래서 2600 근접 그 아래로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자. 왜? 연기금이 받쳐줄 거다 이제는. 그래서 하방으로 끝없이 폭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안전장치가 이제는 가동이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2600부터는 아껴뒀던 현금 비축한 거 매수를 쭉 단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역시도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그래야 안전하겠죠. 질문 있어. 2600 기준으로 국민연금 16% 플러스 마이너스 3% 적용했을 때 2600이 16% 기준으로 제로라고 봤으면 마이너스 3%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바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는 건 아니지만 방장님이 생각하는 2600 기준으로 제로 했을 때 마이너스 3% 되는 게 코스피 몇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점으로 코스피가 2600포인트. 그게 연금으로 16.3% 이렇게 어떤 적용을 했을 때 그게 거진 제로선이라는 거죠. 거기서 마이너스 3% 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600 아래는 투매가 벌어지든 뭐 하든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 근데 얘가 얼마만큼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최저 바닥에
잡겠다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위험 회피를 위해서 분산 투자라는 걸 해야 된다. 1차, 2차, 3차 계속 잘라가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를 쭉쭉쭉쭉 해 나간다. 그런 거고. 그럼 여기서 그럼 2600에서 방어를 못하고 더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또 하나 선을 구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대폭락을 했을 때 그 지점이 한 1500포인트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공매도 일시 스톱 했어요. 그러면 1500일 때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끝없이 폭락 했을 때 공매도 세력은 재수죠. 무조건 돈 벌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매도를 쳤어요. 치고 계속 하락을 유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상태에서 스톱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어쨌든 1500포인트였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 엄청나게 공매도를 치렀는데 갑자기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공매도 재개하는 시점이 또 가보니까 3300포인트예요. 그러면 1500대 공매도를 친 애들이 어떻게 돼요? 3000포인트에서 얘를 상한을 시키려고 하면 거지 되겠죠. 쫄딱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들이 그걸 갚아야겠냐는 거죠. 안 하겠죠. 때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또 해야 돼요. 그러면 1500에서 최고점에 그진 그냥 이거저거 다 떼고 그럼 쉽게 계산해가 1500 해가지고 맥스를 한 3300 잡고 계산을 해보면요. 하면 3300에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또 공매도를 쳤죠. 그하고 공매도를 치고 나서 지금 막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500에서 공매도를 친한 거랑 3300에서 친한 거랑 여기에서 또 제로섬이 되는 딱 지점이 있겠죠. 그게 한 2400포인트 정도 나와요. 그래 되면 얘네들은 앞전에 물렸던 실패했던 공매도 1500포인트에 얘랑 3300에서 공매도 쳤어 떨어지면서 한 얘랑 환산을 해보면 그진 얘네들이 이제 본전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400까지 떨어뜨릴 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최고 포식자라 그랬죠. 주식이 3200포인트 놓을 때요. 제가 라방에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만일 이 공매도 세력이 작정을 하고 대들면 주가가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게 한 2400, 300 이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 당시는 미친 소리였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죠. 3200에서 지금 3500을 논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가 어디냐. 막 그런 어떤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세력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2400까지 뺄 수도 있다. 근데 연기금이 발동되는 시점은 2600포인트다. 그러면 2600에서 2400까지 빼는 거 이틀이면 되잖아요. 그죠? 저번 주도 봤잖아요. 하루에 70%, 80% 막 빼버렸잖아요. 이틀이면 200포인트 빠지는데 그거 일도 아니죠. 그래서 2600에서 2400까지는 빼는 거는 투매만 유발되면 뭐 이틀이면 끝나는 게임이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단 2600 아래에서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공포가 유발되고 투매가 벌어지면 이제는 잡으러 가자. 잡기 시작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이제 제 생각이죠.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폭락장이 오고 하면요. 항상 그런 식의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접근을 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저는 배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 뉴스에서 이제 바닥 났습니다 할 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언론이죠. 항상 제가 그러죠. 그건 뉴스 아니라고, 정보 아니라고, 찌라시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밴드에서, 그죠? 우리 밴드에서 제가 폭락 대비해야 된다고, 현금 만들어야 된다고, 최소 50% 이상 아니면 스펙주라도 사놔라고 계속 떠들었죠.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그죠? 한 2주 이상 지나서, 그제서야 요즘 주식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래요? 이제서야 현금 비중 필수입니다. 떠들어쌌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현금 비중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손절해라는 그 말이잖아요. 현금 비중 늘리란 말은 갖고 있는 주식 대폭락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팔아라. 더 빠진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하면 돼요. 이 나라 주식 이런데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요. 그냥 직업이 직업. 저도 정권방송 이런 거 한 번씩 이래 보면요. 한 30대 새파란 애들이 나와서 주식 전문가라고 막 설명해줘요. 그럼 내가 속으로 참 기도 안 쳐요. 너희가 IMF를 알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책에서 읽었겠죠. 이론과 실제는 틀린 거거든요. 태권도 구단이 싸움 1단을 못 이겨요. 그죠?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주식쟁이들은요, 찌라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돼요. 그거는 참고사항이지. 그런 데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돈 다 잃어요. 바보 돼요, 바보. 그래서 어떤 주식시장 본질을 볼 때는 항상 그 이면을 봐야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3차 대전 논할 때 제가 방송을 설명드렸죠. 미군은 제주도에 있는데 무슨 싸움이 되냐고. 그냥 요거 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질문 있습니다. 김진아님이 그냥 각종 유튜버 인간들도 증권사 결탁해서 이제 손절 현금 확보하라고 떠들대요. 기가 막혔어. 그렇죠. 이제 떠들죠. 이 정권과 찌라시라는 건요, 제가 그쪽에서도 좀 생활을 해봐서 그쪽 부분을 알거든요. 전문가들요, 지 생각을 말하는 인간들 거진 없어요. 여기서 찌라시, 여기서 찌라시. 그러면 요거 보고 합성을 시켜요. 그럼 이놈은 또 이 세 개를 합성하고, 이놈은 이 네 개를 합성하고, 그러면서요, 계속 구라를 부르고, 거기에서 뻥튀기가, 그게 지 생각이냐,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더 진화가 돼가, 찌라시도 진화가 돼가지고요, 워드로 쳐서 리딩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쭉 하면 그걸 퍼나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퍼날라준 그 사람이 적은 것냐, 그 사람 생각이냐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신뢰를 쌓게 됩니다. 신뢰라고 믿고 그걸 보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것도 찌라시도 진화가 되거든요. 예전에는요, 9시 뉴스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찌라시가 위력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그건 안 먹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가 직접 친 것처럼, 글처럼, 내 생각처럼 그런 찌라시가 지금은 막 유행을 해요. 그게 더 먹히니까. 그래서 세상은 자꾸 바뀌고 있고 우리는 거기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하고 노력도 하고, 그죠? 이해를 하고. 제가 암만 제 주장을 이야기를 해도요, 당장이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믿고 따른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나쁜 방법이에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움직임과 제 생각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현금 비중 늘려라 위험하다 폭락은 되는데 반대로 대폭등을 했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온갖 비난받고 있겠죠. 그게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쟁이처럼 사라 팔아라 몇 포인트다 그렇게 딱 말하고 끝내고 그거 싫어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죠.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에 동의를 하고 이해가 되면 저랑 같이 매수를 하자. 근데 아니 나는 내 생각은 동의 못해, 내 생각은 틀려 하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방장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신도 아니고 그냥 많은 주식쟁이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항상 틀렸다는 전제를 깔아두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계속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 끝나고 2600포인트가 무너지고 막 투매가 벌어지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거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대상을 이제는 함축을 해야 돼요. 과거의 유동성 파티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다시는 안 올 유동성 파티거든요. 그래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지금은 그죠? 금리가 인상되는 몇 번이 인상할지도 모르는 막 올라가고 있어요. 대혼란이 올 때는요.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요. 3차 금융, 그 다음에 2차 금융, 그 다음에 1차 금융. 단계가 있거든요. 3차 금융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 저축은행, 우리 무슨 저축은행 아니면 새마을금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상품 있죠. 상품 이자만 봐도 대충 시장이 가늠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그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상품들 쫙 훑어봤거든요. 이자가요 무려 7%대 상품이 나와 있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자가 1%를 안 넘었어요. 근데 불과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7%짜리 상품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뭘까요? 더 이상이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재영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저희 뭐 기업 탐방 가고 그러실 때 저희 스텝이세요. 오늘 특별 출연해 주셨어요. 네, 일부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나중에 녹방 보세요. 죄송합니다. 공태형님 거 이건 따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휴 이후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해도 2월 6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의견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우리 공태인 같이 이런 분은 제가 이래 대화를 해보면요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저도 뭔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고수분들이 우리 방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초보에 탈을 쓰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바로 뽀록 나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더 신중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덕분에 저도 요즘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 밴드 전체로 봤을 때는 순기능 참 좋은 흐름이다. 그래 봐요. 덕분에 저도 자꾸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3차 금융 7% 네. 금리 나오고 7% 상품 나온다 그랬죠. 이런 거는요 위험심이에요. 위험심. 그러면 이 은행의 어떤 금리라는 거는 그죠? 예대 마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고객이 내한테 저축을 하는 돈과 이 돈을 내가 누군가한테 또 빌려주는 돈,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거와 이 사람이 나한테 맡겼을 때 이자를 지급하는 거와 이 편차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많이 받아가지고 얘한테 작게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폭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이익. 근데 이 폭을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대 마진의 움직임만 봐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왜 이걸 읽을 수 있냐 하면요. 대출 이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 얘한테 받는 이자죠. 이 이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한테 대출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를 유발시키면 돼요.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도 지금 온갖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 연장되는 이 사이에서 많은 소위 뭐 은행이든 투신이든 어디에서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막 찌라시를 남발해요. 내 생각에는 못해도 금리를 5번 인상한다. 그럼 여기에서 5번 받고 6번 더 6번 받고 8번 막
남발해요. 찌라시를 막 남발해요. 법적 책임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막 하면서 공포를 유발시켜요. 하면 내가 돈이 필요해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받는 게 유리할까? 그런 대출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금리를 5번 한다, 6번 한다, 7번 한다 계속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지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은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대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를 내가 주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금융 환경이 막 지금 그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그 대출 이자 주고 지금이라도 도장 찍고 지금이라도 받아야지. 왜?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막 고금리의 대출을 막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겠죠? 막 신나죠? 왜? 비싼 이자 받고 막 돈을 빌려주니까 자기네들 이득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가 수혜주다 말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은행 이자, 그죠? 내한테 돈을 맡겨놨던 사람들한테 내가 지급하는 이자는, 그죠? 바로바로 인상해 줍니까? 안 해주면 되지. 그죠? 천천히 지급하면 돼. 왜? 내가 너네한테 주는 은행 이자는 실시간이 아니고 3개월 평균, 뭐 6개월 평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다. 기다려. 대출 이자는 바로 올리고 지급 이자는 3개월 평균 한 볼게. 기다려봐. 그러면서 이 예대 마진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공포에 쌓여야 돈을 많이 버는 구조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때는요, 계속 찌라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요. 끝없이 나오고. 그런 찌라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는 폭락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메이저들은, 그죠? 공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손실이 없다. 하면 또 이 시기에는 헤지펀드가 막 설치고 다니거든요. 헤지펀드는요, 일사불란해요. 헤지펀드를 보통요, 표현할 때 늑대무리에 표현하거든요. 늑대무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때 일사불란하게 사냥을 하죠.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은요, 그게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작전 지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떼거지로 가가지고 그냥 막 다골이 낳는 거예요. 이놈도 저놈도 막 가가지고 내가 어디 터질지언정 가서 다리 하나 물어 뜯고 있고 이놈은 팔 하나 물어 뜯고 있고 막 무리로 덤비드는 거예요. 근데 늑대들은 일사불란해요. 항상 우두머리가 앞장을 서요. 앞장을 서고 늑대가 딱 지시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타타타타 같이 움직이거든요. 헤지펀드를 그런 늑대무리에 많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헤지펀드의 수장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요, 나머지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헤지펀드를 추종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파도로 얘기해요. 파도가요, 한 번만 쭉 밀려와가지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파도는 연속성을 갖죠. 파도가 너울너울 하면서 밀고 들어오고 끝없이 충격을 가니까 이 시장이 못 견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패닉, 공포 이래 가는 거죠. 지금은 국제적으로, 그죠? 아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미국에 풀린 달러 이런 걸 횟수, 거기에 피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시아나 다른 국가가 달러를 매입해주면 제일 좋은 구조다.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국제적인 헤지펀드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어떤 IMF 때 한번 깡통 차고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체가
조지 소로스다. 이걸 알았어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와, 나도 저래 되고 싶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나 헤지 펀드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장을, 폭락을 예견을 할 때요. 국제 헤지 펀드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되게 세밀하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막 현금 만들어야 된다. 큰일 난다. 막 폭락. 가감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그런 헤지 펀드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그 애들 포지션이 변하는 걸 보고 와, 이거 상상하도 못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자. 그걸 했던 건데 이 헤지 펀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연합을 해서 같이 움직여요. 늑대 두목이 미국이라고 하면요. 이 늑대 두목 미국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 뒤를 따르는 무리가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사냥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헤지 펀드들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요. 첫째, 한머니 큰 자금이 있어야 돼요. 이 자금의 출처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하 자금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지하 자금이라는 뜻은요. 규모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기 10,000명인지 1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숫자를 알아야 내가 대비를 할 건데 몇 명인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자금 한머니는 무섭다. 둘째로 실제 질문 중에 네. 국제 한번 같이 국제 한번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여쭈고 싶거든요. 네. 근데 한머니는 그죠? 지하 자금은 규모도 출처도 뭐도 아무것도 모른다 했죠. 그림자예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러면 얘는 늑대의 우두머리가 지시하는 그 뒤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한머니는. 그러면 이 한머니는 그림자같이 너무 빨라가지고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러면 얘는 항상 늑대는 무리가 다니겠죠. 얘를 보려고 하면요. 얘의 단짝을 봐야 돼요. 단짝. 얘의 단짝은요. 좀 느리거든요. 근데 파괴력은 굉장해요. 그러면 움직임이 느리지만 파괴력은 세다. 그러면 움직임이 느린 파괴력이 센 얘의 이름은요. 신용평가사라고 불러요. 우리 무디스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IMF 빠졌을 때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김영삼 정부였을 때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내방했는데 김영삼이가 쌩깠죠. 누구가 뭔데? 우리나라 우리가 알아서 살고 있는데 누구가 뭔데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을 미기네 만에 야 접대고 나발고 필요 없고 그냥 무시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신용평가 등급을 원청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평가 등급이 막 낮아지니까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던 어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던 그 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지. 빌릴 수도 없고 안 빌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버리고 코너로 몰죠. 그러면요. 지금 그죠? 한머니가 움직이면 모른다 그랬죠. 포착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단지 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를 환율을 봐요. 환율. 가끔 제가 주식할 때 환율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이거 잘 봐야 된다고 막 말씀드렸죠. 환율이 움직이실 때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위엔화하고 같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위엔화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우리 환경뿐 아니라 우리 수출 당사국 영향도 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 품목 1위가 뭐예요? 1위.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 제일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가 1위죠. 삼성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요? 반도체 팔아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반도체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최고로 많이 소비해주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시장. 가까운 나라죠. 중국 그래요. 중국이 가장 우리한테 큰 시장이에요. 70%를 소화를 해줘요. 이상수님이 중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역시 이상수님. 그죠? 가면 70%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품목 1위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중국에서 다 소화를 해줘요. 실제 유럽이나 미국하고는요, 우리가 그래 돈 버는 거 많이 없어요. 대부분 중국을 상대로도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암만 우리를 협박을 해도 우리가 중국을 쉽게 못 버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 또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반도체 의존도가 대한민국에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미국이 뚜드릴수록 중국은 불안하니까 반도체를 더 많이 비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위에나하고 우리 원화하고는 연동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위에나는 변동제가 아니고 국가 고시제를 했잖아요. 국가에서 딱 지정을 해줘요. 이만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씩 이상 반응을 보여요. 환율이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어떤 그 금융시장에서는 흔히 그런 거 이제 조주라 그래요. 조주. 지진이 발생되고 나서 계속 뒤에 움직임을 여진이라 그러죠. 여진. 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앞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을 조주라 그러는데 뭐 개미들이 끝없는 행렬을 하더라.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지진 구름이 막 떠 있더라. 뭐 새들이 막 하더라. 심해 물고기가 밖으로 뛰쳐나오더라. 그런 현상들을 보고 다 조주라 그러거든요. 금융시장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민감하게 빨리 반응하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 근데 지금 원화가 움직임이 이상해요. 1200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뭔가가 있다. 여기에서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국 길들이기 해야 되거든요. 왜 길들이기를 해야 되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보고 미국이 교훈을 얻었어요. 교훈을. 예전에는요, 인텔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었잖아요. 이 회사가 실제 반도체의 최고 포식자였어요. 세계 1위였고. 근데 글로벌 시장이 되다 보니까 필요하면 더 싼 가격에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접었어요. 안 했거든요. 그건 안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러시아가 이 유럽 전체를 상대로 싸워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군사력이나 뭐로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나토군은 한 30몇 개국의 연합군인데 이 1대 30으로 지금 싸우는데 1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 자원이죠. 자원. 가스 밸브 잠가버리면 초토화 되는 거죠. 제일 선봉장에 서야 될, 그죠? 독일이 바로 꼬랑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적에 공격 앞으라 명령 내야 될 총사령관 장수가 제일 먼저 꼬랑지 내리고 있는데 그 뒤따르는 부하들이 싸울 의욕이 생겨요. 그러면 왜? 러시아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가스 밸브 잠근다. 그러니까 독일이 죄송합니다. 꼬랑지 내리죠. 그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토 본군들은 러시아한테 꼬랑지 내고 있는데 그 도와주러 온 미국이 싸울 생각이 왜 있겠어요? 잘못했다가는 뭐 얻어 터지겠는데. 그래서 미국이 얻은 교훈이 뭐냐면 자원이 무서운 거구나. 이제는 최소한 자급자족이란 최소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를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죠? 이재용이 불러가지고 미국에다가 반도체 지어 협박하잖아요. 반강제적으로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어쩔 수 없이 거기 투자를 해준 거예요. 공장을 짓고. 그렇게 된 배경이고. 그러다 보면 또 대만, 일본, 미국 연합해가지고, 그죠? 연합해가지고 또 반도체, 이 새로운 반도체 라인 협력사로 저거 또 막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3차 대전은요, 치고받는 대전이 아니고 자원전쟁이 흘러가거든요. 자원전쟁. 그러니까 자원이 곧 국력이 되는 거. 우리 그거 보세요. 중국에서 그 요소수 아무것도 아닌 거. 요소수 그거 딱 수출 중단 말 한마디 하니까 전국가 물류가 우리나라 물류가 완전 마비가 돼버리죠. 초토화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원전쟁이구나. 우리가 작업자족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뭘 교훈을 얻었냐 하면요. 에너지죠, 에너지. 러시아 밸브 잠근다니까 한국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훈을 얻은 거는 뭐냐. 에너지 작업자족을 못하면 그냥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럽이 제일 먼저요. 탈원전이란 거를 시작했어요. 원전 이거 무서운 거야. 나쁜 거야. 없애야 돼. 그래서 풍력과 그죠? 풍력과 태양광 다른 걸로 바꿔야 돼. 그래서 많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요. 풍력 발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 풍력 발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 유럽 시장에 풍력 타워를 장악하고 있는 CS 윈더 같은 이런 회사가 주가가 한 10배씩 상승한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풍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과 동시에 원전을 점점 없애버렸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상기후. 북극의 빙하가 녹고 세계 기후가 바뀌고 하면서 항상 바람의 계곡, 바람의 나라, 바람의 대륙인 유럽에 바람이 안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안 부니까 풍력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후변화를 갖다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럽 대륙에서는 엄청난 위기죠. 풍력을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대륙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의논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자. 어떻게? 내연기관차 2025년 이후로는 유럽에서 운행 못하게 막아버리자. 어때? 그래야 우리가 살아.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전기차가 붐이 일어나버렸어요. 하면 얘네들이 그럼 배도 못 오게 하자. 오케이. 지금 막 이제 법을 만들어요. 막 시행을 해요. 그런 과정으로 쭉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자원전쟁의 최대 수혜주는요.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어떤 새로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만들어준 새로운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과정에 이런 이면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다시 원전으로 되돌아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탄소 협약이라는 거 있죠. 탄소 감축. 여기에는요. 원전은 포함이 안 돼요. 우리 국가에서 암만 원전을 막 건설하고 어쩌고 해도요. 대체 에너지를 뭐 쓰고 해도 원전은요. 원칸 위험해서 이 탈원전의 탄소 제로 여기에 원전은 빼버렸어요. 이거는 안 했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양가도 없고 혜택도 없고 만들어봐야 탄소 제로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큰 비중을 안 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뒤집어 놓은 거죠. 완전히 사고방식을. 그래서 에너지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업자족을 해야 된다. 작업자족을 하기 위해서
풍력에 엄청난 도를 했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쓸모없는 게 돼버렸다. 태양광은 비 오고 흐리고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원전 테마. 그렇다고 비싸면 살 필요 없겠죠. 근데 다행히 지금 전신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전 테마 중에서 좋은 거를 잡을 수도 있다. 그죠? 제가 설명드리는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방장님의 생각이 틀렸어요. 하면 안 사야 돼요. 저는 제가 이런 과정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다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원전을 올해는 가격이 폭락을 하고 좋은 시점이라서 얘를 한번 잡아보겠다. 둘째는 뭐냐면 고금리 시대죠.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에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시대가 오면요. 2등, 3등, 4등은 다 죽어버려요. 못 살아남아요. 항상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그 100만 원을 생활비로 다 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다음 달에 또 이래서 벌어가 또 먹고 살면 됐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원님들 원전 관련 뭐 종목을 몇 개 말씀하셨거든요. 재영님이 다운시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다장님이 두산중공업 레이언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뭐지? 좋죠.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이죠. 근데 다운시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요. 지금 유럽에서의 어떤 꿈이라고 해야 되나? 유럽에서 왜 원전을 폐기를 하자 운동이 벌어졌냐면요. 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각나죠? 들어오셨거든요. 늦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공지 잘못했어요. 그럼 들어오셨어요. 2시 기다리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참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이터는 그죠? 제가 한 번씩 이래 설명하죠. 아이언맨 가스맨 이쪽 아크 원자로가 있죠. 우리 그 아이언맨을 이래 보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애들한테 계속 과학 원리 이런 거를 막 설명을 막 해줘요. 그러면 애가 그래요. 아빠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아이언맨은 가슴에 원자로가 있으면 방사능이 오염돼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 전에 영화 보니까 판도라라는 영화 봤을 때는 사람이 방사능에 노출되니까 온몸이 다 타가지고 순식간에 죽어버렸는데 아이언맨은 가슴에 아크 원자로가 있는데 방사능이 유출돼가 죽어야 되는데 쟤는 왜 안 죽고 더 힘이 세졌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해가 5만 원 줬어요. 너무 멋진 질문을 했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핵 융합의 원리다. 핵 폭발을 하면 방사능이라는 게 나타난다. 근데 핵이 융합을 했을 때, 합쳐졌을 때는 방사능이 유출이 안 되고 순수 에너지만 발사를 한다. 그래서 토니 스타크는 천재 물리학자고 과학자다. 그래서 얘는 핵 폭발이 아니고 핵 융합 방식으로 저 원자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핵 폭발과 융합의 이 원리를 한번 찾아봐라. 재밌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유럽에서는요, 꿈에, 그렇죠? 뭐예요? 타코마. 인공태양. 유럽에서 인공태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목표가 언제냐면요. 2025년. 그때 상용화를 목표로 해요. 열심히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 인공태양은요. 꿈의 에너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도전을 하고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서 참여한 기업 2개가 모비스와 다원시스는 어떤 그 이제 약간 차폐기 어떤 그런 쪽이고 모비스는 거기에서 이 어떤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이 용기 일종의 약간 그런 개념인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포기를 하자 한 게 인공태양의 성공 가능성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었는데 그 꿈을 러시아가 짓밟은 거죠. 그러니까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가장 치명상을 입힌 거죠. 전략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푸틴은 그죠? KGB의 작전 구상을 하는 그쪽 출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첩보 작전 사령관 이런 쪽에 출신이다 보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적의 약점을 가장 빨리 찾아내가지고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전략을 잘 구사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러시아 때문에 유럽이 다시 바뀌었다. 인공태양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원전에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또 금리가 인상되고 이 시기에는 빅스텝으로 만약 간다고 하면 2등, 3등은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돈 없는 기업은요, 뭐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 견디네요? 그러면 고사해가 말라 죽는 거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돼요. 이자 부담도 못하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IMF 때처럼.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가가 주식이라는 건 폭락을 할 때는 다 같이 폭락을 해요. 근데 반등을 할 때는 선별해서 반등이는 다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욱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요. 일시에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2등, 3등은요. 재차 더 빠져버려요. 죽어버려요. 이때부터는 돈들이 1등한테만 몰리기 시작해요. 왜? 2등, 3등은 불안이 망할까봐. 그래서 돈들이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분야 1등, 업계 1등, 최고의 기술력, 돈을 버는 회사,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만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똑같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는요,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에 연연하면 안 돼요. 내가 빠진 주식이 과거에는요, 제로금리 시대에는 괜찮은 회사였는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금융 환경이. 이럴 때는 내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더 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10억 주고 샀는데 우리 동네가 전체가 다 같이 폭락했어요. 다 같이 폭락해가지고 10억 주고 산 게 다 같이 폭락해서 다 같이 5억이에요. 다 같이 5억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다시 10억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5억에 팔아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입지 조건이 더 좋은데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로얄청 이런 데다가 미련 없이 이사를 가버려야 돼요. 왜? 얘도 폭락했고 얘도 폭락했고 똑같이 폭락했으니까 이거는요 손절이 아니고 수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폭락장애 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내 거를 쳐다보고 내게 오르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이럴 때는 내 거를 미련 없이 손절 쳐요. 팔아버리고 내 거 얘보다 더 좋은 앞으로 고금리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업으로요. 빨리 수평 이동하는 게 반등이 반등 나고 얘는 10% 20% 반등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내 주식 쳐다보고 거기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오늘 시간 공지 잘못하셨으니까 벌칙으로 1시간 더 하시면 오케이. 되세요. 네. 지금 잠깐만 쉬고. 예,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 이런 거 막 계속 하니까 좀 어찌 보면 좀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어렵지만 알아야 될 거. 회원님들 방사님 1시간 더 하셔도 될까요? 다들 바쁘시면 회원님들 의견 따라 할게요. 방장님 일단 저는 벌칙을 해걸었고 네. 그러니까 1시간 더 할까요? 그 한 분이라도 하게 보신다 하면 저는 할게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제보 좋아요.
있을수록 좋지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 방송에 몇 시에 다시 그럼 15분 쉬고요. 네. 그럼 35분에 30분. 35분. 35분에 다시 저희 3부 라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